뭘 보냐면 난소공을 한번 봐보게. 사쪽. 아 사쪽 말고. 여러분 정리부터. 13쪽. 건너에 연습 기준은 똑같아. 연습 전용 터키. 우리 무슨 뭐야? 자, 여러분 이 작품의 특징을 좀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이 작품의 특징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게 봐보자. 이 책은 여러분 난소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책 안에 줄여서 써도 되죠 여러분?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두공이라고 하는 책 안에 12편의 단편소설이 들어가 있어. 그 단편소설 12개 안에 또 난소공이 또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난소공이라고 하는 책 안에 여러분 난소공이라고 하는 여러분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난소공 안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지금 다 연결되어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을 우리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냐면 연작 소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연작 소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그다음에 구성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난소공 이 책 안에는 아까 12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에 이야기들은 여러분 모두 다 인물은 여러분 달라. 사건도 달라. 그런데 여러분 12편의 이야기의 주제가 다 똑같아. 1970년대 사회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인물 동일하고 여러분 사건은 인물 다르고 사건 다르고 이 주제가 동일한 구성을 혹시 무슨 구성이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책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12편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구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옴니버스는 여러분 인물, 사건 달라. 근데 뭐만 동일하냐면 주제만 동일해. 이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야기가 얘들아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난소공의 단편소설도 한번 봐볼게. 여러분 이 난소공의 단편소설은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1부, 2부, 3부에 1부는 영수가 이야기하고 2부는 영호가 얘기하고 3부는 영희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주인공 다 똑같아. 난쟁이 가족이야. 그럼 인물은 동일하게 들어가지. 근데 사건은 또 달라. 1부는 철거계곡장이 오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2부는 여러분 영호네가 여러분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잘리고 그 다음에 집이 철거되는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부의 영희는 자기의 입주권, 우리 집에 있는 입주권을 파는 사간 사람한테 그 몸을 팔아서 여러분 그걸 훔쳐와요. 그런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면 사건이 다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제 똑같아요. 난쟁이 가족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주제가 똑같아.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얘들아 인물은 그대로고 주제도 그대로인데 사건만 달라지는 것, 이거를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해. 그럼 정리해보면 인물 주제 동일해요. 사건이 달라요.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옴니버스식 구성은 책 전체 12편에 대한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난소공 안에 있는 난소공이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구성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옴니버스, 피카레스크식 이런 용어를 선생님들은 잘 설명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거를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 풀어진 개념을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옴니버스나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일화가 들어가 있는 게 얘네들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 일화를 제시해서 주제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구성.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징.
영수가 이야기를 하고 2부는 영호가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3부는 영희가 이야기를 해요. 세 이야기 모두 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전문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 그냥 정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는 거야.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차이점은 서술자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 서술자의 교체가 있는 거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영수가 1인칭 주인공인데 영호가 1인칭 주인공인데 영수가 서술자의 교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서술자의 교체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걸 정리하려면 우선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래? 이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 시점을 사용을 해? 주인공의 감정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주인공의 감정이나 여러분 내면을 서술에 탁월해. 그래서 이 시점을 쓰는 거야. 근데 이게 장점이면 단점도 있겠다. 얘들아 뭐가 단점일까? 타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타인의 의도, 타인의 감정 서술이 어렵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타인의 서술하는 건 어렵지만 이거를 얘들아 영수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주고 영호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영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그 다른 타인에 대해서 다각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거야. 서술자를 교체를 해버리면 다각도의 다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쓰는 의도는 단점이 이거니까 서술자를 교체해서 다방면으로 서술하여 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에 대한 여러분 극복하고 있는 거야. 다방면으로 서술해주고 단점 극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점,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이 작품은 다른 작품이랑도 되게 특이하게 다르게 이분법적 구조가 너무 잘 드러나. 여러분 이 난소곡 말고도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12개의 연작소설이 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그 13쪽에 정리하자고 힘드네. 13쪽에 정리할 거 있는데 거기다 정리해도 되고 13쪽에 정리해도 되고. 자, 이러면 이분법적 구조를 한번 봐봐. 이분법적 구조는 뭐가 이분법적 구조냐면 여러분 선과 악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기서 난쟁이 여러분 즉 아버지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어.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러분 그 부동산 업자 나중에 3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부동산 업자는 이런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얘들아 부동산을 얘들아 막 이렇게 획득해 얻어내. 이런 막 입주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막 부당한 방법으로 얘들아 이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은 정말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 선악의 명확한 구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하냐면 지배 계층하고 피지배 계층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배와 피지배의 모습이 드러난다. 공장장과 노동자가 여러분 평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공장장하고 노동자는 지배 피지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도 노비매매 문서가 나오는데 노비들도 피지배 계층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자와 약자. 이게 드러난다. 강자와 약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조가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작품은 동화적 요소를 사용을 해요. 동화적 요소를 사용을 해요. 이런 동화를 생각할 때 이런 흥분울부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런 콩쥐팥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거기 생각해보면 거기서도 일단 인물들이 어때? 콩쥐 착하지? 팥쥐 나쁜 년이지? 그 다음에 얘들아 흥보 착하지? 놀보 나쁘지? 이런 뭐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 건전지가 선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그게 동화적 요소야. 여기서 여러분 동화적 요소는 선악의 구조가 드러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적 요소가 뭐냐면 이 작품은 상징이 엄청 중요해요. 그만큼 상징이 중요하다는 건 상징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여러분 그 전래동화 같은 걸 보면 여러분 그 은혜가 불같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람이 해와 달이 될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그 다음에 호랑이가 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이런 거 이거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상징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화는 기본적으로 상징이 많이 쓰이는 여러분 문학 갈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동화를 쓰면 동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현실적 요소 많아. 흥분하고 얘들아 흥분 팍 타잖아. 팍 터서 얘들아 거기서 뭐 나와? 사람 나오고 얘들 막 돈 나오고 얘들 쌀 나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얘들아 약간 이런 동화적인 모습을 만들어내냐면 꿈을 꿔 계속. 여러분 계속 꿈을 꾸니까 꿈이 얘들아 현실 같지 않고 약간 환상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꿈, 환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쓰잘데기 없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모르게 영수나 영호가 얘들아 그냥 막 꿈을 꾸는 내용들이 나와. 영호가 얘들아 집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철거되면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 정말 큰일이 난 거잖아. 철거가 되고 있는데 그 철거된 얘들아 그 대문 위에 누워서 그냥 갑자기 스르르 그냥 잠이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것들은 여러분 이들이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무기력하게 계속 잠을 자는 거야. 그 무기력증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과거랑 현재인지 미래인지 명확하게 서술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읽고 있으면 이게 과거의 이야기야. 어느 순간 읽어보면 다시 현재로 또 돌아와 있어. 우리 대부분 시간의 경계가 되게 명확하게 일반적인 소설은 드러나거든. 얘는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들아 또 일단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아버지잖아. 우리 가족이기는 하지만 난쟁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난쟁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징적인 요소가 있어요. 키가 작게 해서 이러면 이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인공이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지. 대부분 이제 의인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 옛날 소설에서 그런 걸 드러내는 거야. 뭐 아니면 임금기는 당나귀기 이런 식으로 얘들아 비현실적으로 주인공이 되게 특이하게 나타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인공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외적인 거는 여러분 이 상징으로 들어갈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만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 이게 동화적 요소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동화적 요소를 쓰면서도 여러분 언제 이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 1970년대의 사회상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호한 표현도 쓰지만 사실적으로 제시되는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크게 여러분 선생님이 특징을 정리 한번 해봤고 여기 이제 문체만 하나만 더 정리하고 일단 우리 본문 들어갈게. 자, 8번째 문체가 길게 서술되면 이런 무슨 문체라고 하지? 길게 서술하는 거. 계속 문장이 긴 거. 만연체. 그치 이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는 문장이 대부분 다 짧아. 엄청 짧아. 문장이들은 대부분 되게 한 줄에 막 두세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해? 간결체. 그치? 여러분 이거는 간결체의 문체를 써요. 그러면 자 간결체를 쓰면 문장이 짧게 서술되면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엄청 빨라져 얘들아. 속도감이 빨라지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속도감이 빠르면 여러분 뭐가 만들어져? 긴장감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가족들의 상황을 한번 볼 거야. 가족들은 여러분 지금 20일 안에 이사를 가야 돼. 20일 안에 철거를 당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실 집도 구해야 되고 돈도 구해야 될 거고 20일 안에 얘들아 사실 집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되게 얘들아 이 아주 사지에 몰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어떤 1부든 2부든 3부든 얘들아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표현을 해줘야 해. 그 절박한 심리를 간결체로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작품만 특이하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인물들의 절박한 심리를 간결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그럼 이제 사쪽으로 가서 본문 정리쫙 해보자. 자, 가볼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그 여러분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네모 표시를 할게. 자, 여러분 난쟁이에다가 네모 표시 한번 쫙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난쟁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는 구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얘는 첫 번째는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서술을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체적 장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되게 무능력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경제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결핍이 있는 약자인 거야. 그래서 사회적. 근데 이때 사회적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회적 결핍이 있는 약자. 자, 그럼 이런 사회적 약자가 여러분 제목을 보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쏘아 올린다라는 건 여러분 위로 올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상승곡선을 짜가지고 위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러분 이 공이라고 하는 속성은 어떻게 돼? 이 포물선을 그리다가 위로 올라가다가도 아래로 무조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래로 무조건 공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여기 제목에 있는 작은 공은 아버지가 쏘아 올렸고 아버지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해. 그럼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과 꿈, 희망인데 이상과 꿈과 희망이 거대한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꿈꾸는 작은 희망, 작은 이상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그게 쏘아 올려졌대. 쏘아 올려졌다는 건 제목이 아니라 제목. 쏘아 올려졌다는 건 결국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성공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 꿈이 안 이뤄지고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상징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의 의미는 아버지의 이상이 좌절될 거라는 걸 암시해주는 제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이거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거지. 사회적 약자의 이상 실현이 좌절될 거다. 제목에서 이미 얘들아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라는 거야, 비극적 결말이라는 거야? 비극적 결말. 그렇지, 비극적 결말을 제목에서부터 그냥 딱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내용 다시 한번 봐볼게. 여러분 이렇게 제목의 의미 잘 기억을 해줘. 자,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고 사람들에게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 보는 거 하나만 옳았다. 그것밖에 그런 그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이들 지금 문장 길이 보시면 길어요, 짧아요? 엄청 짧죠. 이게 다 간결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우, 영희,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보자. 사람들의 인식은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난쟁이라는 것만 인식을 해. 그럼 아버지는 사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되게 다정다감하고 아버지는 얘들아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을 다해서 여러분 가난하지만 매일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걸 보지 않아. 그럼 사람들은 아버지의 외면과 내면이 있으면 뭐만 보고 있냐면 외면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만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영수나 가족들은 아버지의 외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나 아버지들아 외면보다도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내면을 우리는 알아.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족들은 알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고 있다는 거야. 사회적 약자를 따뜻한 시선이나 감싸주는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것들로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냐면 여러분 천국을 꿈꾸면서 지옥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다가는 동그라미 표시 한번 딱 해주고 지옥이 얘들 6번째 줄에 있어. 5번째 줄이네. 여러분 5번째 줄에 있어. 자,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을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여러분 전쟁?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표시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다. 우리의 삶은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난쟁이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살고는 있지만 항상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어내는 게 없다. 패자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 이 마지막 1문단 마지막 줄을 보면 두 가지를 찾아낼 수 있거든.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확신을 얘기하는 거야? 추측을 얘기하는 거야? 추측. 그치? 그러면 여기서 왜 추측으로 얘기를 해? 엄마의 심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영수 마음만 알고 있지 엄마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무슨 시점을 썼기 때문이에요? 일치. 주인공 시점을 썼기 때문이야. 여기서 추측의 방식을 쓰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야. 자, 근데 그날 아침 일만은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과거 얘기하고 있죠?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과거 예상이 들어가니까 현재, 과거 이러면 이건 역순행적 구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여러분 과거 시험 해상을 통해서 역순행적 구성을 쓰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통장이 이걸 갖고 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예고장이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님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이들 왜 밥을 못 먹어? 근데 속이 답답하지. 이거 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는 거야. 자,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억에 조린 감자. 이러면 지금 뭘 해주고 있냐면 밥상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밥상을 묘사를 했을 때 뭘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고기 반찬 하나 없어 얘들아. 그러면 이걸 보여서 또 얘들아 고추도 시든 고추에 까만 된장은 뭐냐면 된장이 오래 삭혀지면 새까맣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발효가 돼서 시간이 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된장을 얘다 계속 다른 새로운 얘들아 뭘로 이제 뭐냐 매주로 계속 갈아 넣어줘야 된장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난한 처지를 부각시키는 묘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묘사는 이들의 가난한 처지가 어느 정도로 가난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개고장을 읽었다. 자, 여러분 철거개고장의 뜻을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할 건데, 근데 여러분 옷쪽에 있는 개고장을 같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 이 개고장의 뜻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옷쪽에 가세요. 자, 여러분 수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 그 다음에 김부리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낙원구 행복동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줘. 밑줄 한번 딱 그어주고 수시네. 밑줄 그어주고. 이런 분명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어. 지옥. 그치. 지옥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가 살고 있는 얘들아 이 공간적 배경의 명칭이 낙원이래. 낙원.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행복한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랑 정반대의 곳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반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반어법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동네 상황은 지금 난장판이야.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주권을 사내 만에 이러면서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난 상태거든. 그 동네 상황과 이러면 이 공간의 명칭 간에 뭐가 생기냐면 괴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게 괴리가 생기면 생길수록 이들이 더 불행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괴리가 나타난다 라고 딱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아의 소유 아래 표시건물은 주택계량 촉진에 의해 이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주택계량 재개발 사업 시행조의 제15조, 건축법 제5조, 동법 42조 규정에 의해서 1970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류를 언제 발송을 했어? 맨 위에 9월 10일. 그치? 그러면 20일여 만에 얘들아 자진 철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자, 만약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강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 여러분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지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스스로 이 판대촌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강제 철거를 당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집을 허무는 것도 얘들아 우리가 해야 돼. 강제 철거를 만약에 했을 때 그 비용도 우리가 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없는 사람들이 얘들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철거 개고장은 여러분 누구를 얘들아 억압하고 있는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냐면 빈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철거개고장은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상징적 의미예요. 이 작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고 요거의 의미 선생님 5가지 정리할 거야. 5가지 정리해보자. 철거개고장 옆에다 그냥 철거개고장 쓰고 딱 정리해줘도 되지. 자, 가보자. 첫 번째. 여러분 실제 이 당시에 여러분 재개발 대상에 해당했던 사람들한테 이건 진짜 이런 식으로 보냈대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철거 개고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성을 드러내는 거지. 사실성을 드러내고, 자 그리고 난쟁이 가족이 20일 만에 집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이 법이 이 사람들 도와줘요? 하나도 안 도와주잖아요. 너네 뭐 안 하면 너네한테 책임 물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차갑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네모칸 법의 세계 이게 드러나고
이 냉혹한 법의 세계가 왜 드러나냐면 이런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게 아니네. 이 사람들, 이 가족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법이 사회적 약자를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법이 너무 냉혹하다. 법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도 얘들아 이 빈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 도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빈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야. 빈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이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싸우고 영호도 얘들아 막 저항하고 그 다음에 얘들 가족들은 체념하고 가족들 간에도 얘들아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갈등을 유발시키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갈등 유발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끝나자.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굴뚝 해볼피시하고 여러분 굴뚝은 누구의 굴뚝이야? 이거 공장의 굴뚝이거든? 근데 여러분 공장을 만들었다는 건 여러분 산업화가 되어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장은 산업화를 상징을 해요. 굴뚝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산업화야, 산업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산업화의 거대한 권력, 여러분 산업화의 이런 거대한 이런 돈, 자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지금 누구가 그림자를 만들어 덮어버렸어? 이 큰 그림자가 영순의 집을 이렇게 덮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그림자가 밑줄 그어주다. 그림자가 시멘트를 담에서 꺾어지면 좁은 마당을 덮었다. 여기다 밑줄만 그으면 이런 산업화 시대에 이런 여러분 사회적 약자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여러분 이 거대 담론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화의 회복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되게 이거는 되게 잘 쓰여가지고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왜 강요하냐면 강제 철거하는 거를 일단 그냥 쫓아내고 있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희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는데 통장들이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서 방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두고 부엌에 들어간 어머니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딱 치고 가슴을 한번 탁 쳤다. 그럼 얘들아 이때 엄마의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엄마의 행동을 여러분 묘사하는 이유는 엄마의 심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 묘사를 통해서 그러면 엄마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니까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예요, 말하기예요? 보여주기. 그렇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서 다 기억을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엄마의 행동을 통해서 엄마가 너무너무 원통한데 그 원통하다라는 걸 서술자가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이 잔뜩 몰려서 자기 의견을 흥설을 말하고 있는데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다.
그럼 여러분 영수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체념이지 체념. 영수는 체념을 해버린 거야. 자, 나는 바깥에 게시판에 걸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했을 때 탈수 이주 보조금 액수가 적혀 있었고 동사무 주인은 시장바다가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이 한데 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고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이런 검정색 승용차에다가 네모페이지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대부분 옛날에 이렇게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약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권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아니면 돈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상징을 하는 거야. 자, 검은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기 공장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 가족들의 영모나 영수나 영이나 아버지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죠. 왜냐면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일을 했었을 거야. 근데 직장을 갖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 나가서 일거리를 구해가지고 하루 일을 하고 하루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 가족은 모두 다 일용직 노동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선생님 그만 읽은 부분이. 그래서 이거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이 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 메었다. 이러면 아버지가 무거울까봐 내가 아버지 대신 이렇게 매줘. 그럼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영호가 다가오더니 내 어깨에서 그 부대를 옮겨 메었어. 그럼 영호는 또 형이 무거울까봐 자기가 딱 이렇게 메고 있어. 가족은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너무 큰 가족인 거야. 나는 자연스럽게 그걸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오는 영희를 봤다. 영희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들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이 아파트 입주권 뒷장 넘어가세요.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는 무슨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가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게 처음 보았다. 표지에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1970년대. 여러분 1900 혹시 여러분 그 변호인이냐 변호사냐? 변호인인가? 여러분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 얘들아? 거기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약간 오마주 해가지고 한 영화가 있어. 거기에서 여러분 그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대학생이 한 명 나오는데 그 대학생이 야학에서 어떤 책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야학에서 책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러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얘들아 이제 감옥에 가게 돼. 물고 보는 막 당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얘들 그 야학에서 읽은 책들이 대부분 표지가 쌓여 있거든. 왜 그러냐면 불온 서적이어서 그래. 60년대 70년대는 불온 서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다른 여러분 특히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다루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사회주의가 아닌데 이 사람의 얘들아 어떤 책 내용에서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책들은 다 빨간 책으로 규정을 해서 못 읽게 하거나 이 책을 읽으면 감옥에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게끔 하는 거야. 그게 불온 서적이야.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아버지가 읽고 있는 책은 불온 서적으로 보고 있어. 이 해석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전체 줄거리를 봐야 되니까 아버지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아버지가 읽고 있는 책은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 1만 년 후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이런 우주야. 우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우주에 대한 이야기에 이들 아버지가 원하는 이상 세계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아버지가 꿈꾸는 이상 세계를 다루는 책 내용인 거야. 근데 그 책의 내용에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저거 제목을 봐줘. 그 세계가 언제 후에 나타난다고?
1만 년 후에. 그러면 1만 년 후에 그 세계가 나타나면 아버지가 이 세계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세계는 도래하지 않는다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여러분 오지 않을 거다. 좌절. 여러분 이게 아예 얘들아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책 제목에서 그냥 딱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이미 아버지는 얘들아 모든 꿈, 모든 희망이 얘들아 작은 공이 얘들아 쏘아 올리는 행태.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책에서 나타나는 책 제목에서 아버지 꿈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아. 이거를 지금 책에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자. 자, 그리고 아버지의 태도도 이제 한번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뭘 하고 있냐면 책을 읽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날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막 소리를 지르고 얘들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잡아. 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책을 읽잖아. 행동이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책은 크게 나타나지 않죠. 근데 사람들 막 난리나면 내 말 들으고 막 입주권 보여주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여러분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아버지는 매우 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난리가 났는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 철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들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순응하는 거야. 그냥 얘들아 체념을 해버린 거야.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정서는 체념이야, 체념. 여러분 이게 무슨 시점이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얘들아 아빠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행동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해.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야. 자, 그럼 다시 갈게.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여전히 뭐만 봐? 외면만 봐.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서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그 식칼을 받아 반대편 못을 뽑고 봤다. 여우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 거야. 어머니는 무언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루미늄 표차에다가 여러분 네모 표시 한번 해주면 이 표차는 여러분 이들이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알려주는 여러분 그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가족들이 가족들이 이 집에서 살았음을 증명해주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면 이 수단을 엄마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대비하는 거야. 혹시나 얘들아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니네 왜 안 버티고 니네 뭐 해서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거를 얘들아 뭐 나쁜 행동을 할까봐 엄마는 그걸 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그러면 알루미늄 표차를 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철거에 대해서 체념을 한 거고, 그러면 아버지는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체념을 한 거고, 영수는 자기가 자기 마음이니까 내면을 서술해서 체념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영호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만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자, 그럼 다시 또 갈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이번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거다. 어머니는 말했다. 21 안에 무슨 뾰족한 일이 생기겠니?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이 주권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게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를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디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야.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서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올려놨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기고장을 막 읽고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으니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철거기고장과 관련해서 지금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영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철거를 원하지 않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이주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영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현실 저항적인 성격이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거랑은 다르게 다른 가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철거에 그냥 순응해. 여러분 이 순응한다는 건 현실에 뭐 하고 있냐면 가족들이 대부분이 다 체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기력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딱 하나만 더 설명하고 얘들아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할게요. 채쪽하세요. 자,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폐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을 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영희는 여러분 사실은 3부의 내용을 보면 체념한 건 또 아니야. 여기서도 우리 여기 못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영희는 저항을 하고 있진 않아. 여러분 그렇다고 또 수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영희는 지금 딱 중간인 상황이야. 이 집에 애착이 있으니까 이 집을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해. 근데 지금은 너무 나이도 어리고 너무 얘들아 마음씨가 여리니까 우리는 못 떠나. 갈 곳이 없는데 어떡하지? 약간 걱정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선 저항이라고 보면 안 돼 얘들아. 근데 영희는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두 번째 거기 여러분 33번을 보면 펜지꽃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네모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 펜지꽃이 이렇게 조금 키가 작은 꽃이고 여러분 예쁘게 여러분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얘들아 한 4개의 꽃잎 정도가 있어서 색깔이 막 보라색, 흰색, 검은색 아니면 얘들아 빨간색, 흰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막 알록달록 들어가 있는 꽃이거든. 근데 이 펜지꽃이 이때가 되게 얇아. 그래서 얘가 쉽게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되게 얘들아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려서 되게 연약해 보이기는 해. 그래서 여러분 이 펜지꽃은 쉽게 울고 마음이 여린 영희를 상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고 여린 영희를 상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차피 전체 줄거리를 볼 거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로 설명할게. 전체 줄거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펜지꽃이 공장 폐수에 얘들아 버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맨 마지막 결말 부분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 펜지꽃이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상징적 의미를 찾아야 돼. 펜지꽃은 영희를 상징을 했잖아. 순수한 영희를. 그런데 얘들아 어디에 떨어졌다고? 폐수. 폐수는 깨끗한 곳이야? 더러운 곳이야? 더러워. 그러니까 영희가 타락할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공장은 아까 얘들아 공장이나 공장 불도 뭘 상징한다고 했었지? 산업화. 그래서 여러분 산업화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순수한 영희가 타락할 거라는 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산업화로 인해 이걸 상징을 해. 영희가 입주권을 훔쳐 도망을 쳐. 그 여러분 마지막 3부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영희가 입주권을 훔치기 위해서 그 부동산 업자에게 무슨 뭘 매기거든? 근데 선생님이 나는 해석을 한 건 나는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 작가도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면제를 먹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은 주겠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희는
훔치는 행위도 사실 도덕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약을 먹이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건 부도덕한 행동이잖아.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 자기 정절을 얘들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집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산업화 안에서 자기 집이 없으니까 그 집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다 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기억을 해줘. 자, 그럼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뒷부분도 좀 더 한번 봐보자, 얘들아. 자, 우리 어디 보냐면 39번을 봐봐. 그럼 39번은 밑줄 한번 쫙 그어주고 거의 항상 매번 시험에 꼭 나오는 구절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39번 밑줄 한번 쫙 그어줘.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 우선은 여러분 그들 옆에는 법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들 옆에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면 그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지칭을 해보면 그들은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돈을 갖고 있거나 기득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법은요 되게 냉정하네요. 왜냐면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법의 내용감과 부조리 이걸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혹시 작년에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었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는 분이신데 폐지를 그냥 평상시처럼 계속 폐지를 주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폐지를 줍다가 그냥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고 얘들아 이렇게 그냥 상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폐지인가 보다 해가지고 폐지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그 안에 감자 몇 알이 있었대요. 감자 몇 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주인 그 상자 원래 그 집에 있던 그 주인이 CCTV를 돌려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얘들아 그 고소를 한 거야. 절도죄로. 감자 몇 알이 있었는데 그걸 훔쳤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얘들아 이제 법정에 가게 돼서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뭘 판결을 받았냐면 100만 원인가 초범이니까 여러분 이제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리고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이제 내라고 이제 약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하루 벌어서 폐지를 하루 해가지고 일단 몇만 원도 못 버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울면서 판결이 나는데 울면서 감옥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진짜 갖고 의도해서 훔쳐간 게 아니잖아. 그냥 이가 폐지를 주려고 쓰레기더미 있는 거니까 그냥 가져간 거였는데 그걸 절도죄로 신경 그 새끼도 또라이 아니냐 얘들아? 자, 근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런 뭐 훔쳐갔다라고 해서 그게 앞뒤의 정황성을 좀 봐줘도 되는데 너무 법을 잣대로 딱 재서 이러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는 또 얘들아 막 연예인이나 아니면 여러분 좀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얘들아 뭐 잘못해가지고 얘들아 법정 갈 때는 어때? 얘들아 정관 예우 해가지고 얘들아 정관 판사들 얘들아 그 대상을 했던 얘들아 변호사들 쫙 모아가지고 얘들아 그리고 돈 써서 얘들아 변호사가 몇 명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종점 얘들아 얼마 안 받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든 뭐든 얼마 안 받는 걸 보면 아 법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수단이구나.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70년대에도 있었던 모습인 거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는 기득권들의 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들한테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한테는 법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우린 법이라고 하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게 돼? 법은 평등하다 이런 인식을 무조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식을 뒤집는 말인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시대를 비판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난쟁이 아버지가 말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오히려 반전을 줘서 여러분 역전을 시켜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우리 어딜 가냐면 선 45번으로 바로 갈 거야. 45번 바로 가자.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서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는 몸에서 풀냄새가 났다. 이러면 여기서 풀냄새에다가 여러분 무슨 표시를 해주냐면 세모 표시를 해주고 개청 건너 주택가 골목은 잘 사는 사람네 집이야. 여러분 서울 강남 가도 강남이 다 이렇게 삐까뻔쩍한 곳은 아니야. 옆에다 건물 막 들어서 있는데 얘들아 옆은 팔자촌인데도 많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개천만 딱 건너가면 부유한 몇 층짜리 막 얘들아 집이 있고 여러분 이쪽만 오면 나범구 행목동이다 팔자촌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은 여러분 거꾸로 세모 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고기 굽는 냄새도 거꾸로 세모 표시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세모 표시한 애들은 여러분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도시 빈민의 삶을 드러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세모 표시는 도시 빈민의 삶을 드러내주는 단어고요. 이거랑 이제 대비가 돼서 거꾸로 세모 표시가 되는 애들은 여러분 자본 권력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표현법을 쓰는 거야? 풀냄새, 고이고는 냄새. 대조. 아까 선생님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 이런 대조가 이분법적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엄마에게 무슨 냄새야? 46번.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에게 무슨 냄새지? 그럼 여러분 나의 영수 어렸을 때인데 이 영수는 여러분 알고 물어보는 거지. 무슨 냄새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야. 자,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걸음을 빨리 하면서 고기 굽는 냄새야.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을 했다. 그럼 엄마는 이 순간을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해피하고 모면하고 싶은 거야. 왜? 자식한테 이 고기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자, 너도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엄마는 선의 거짓말을 해. 여러분,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거의 20년, 10년 넘었는데 얘들아 여전히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이 얘들아 고기를 먹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작품에서. 그럼 언제 고기를 먹냐면요. 철거를 당할 때, 집이 강제 철거를 당할 때 여러분 이 지섭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 아버지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이 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고기를 사갖고 와. 마지막 날이니까 이거를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족이 가족 돈으로 얘들아 고기를 사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와서 얘들아 고기를 사줘.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가난한 처지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엄마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엄마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가난이 10년이 지나든 여러분 15년이 지나든 이게 해소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 그래서 가난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줘. 다음 페이지 할게요. 자, 57번.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어머니가 웃었다. 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자, 이 영수의 모습에서 영수의 어릴 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냐면 정말 철없는 모습인 거죠. 이러면 아빠한테 이럴 때를 쓰고 엄마한테 때를 쓰는 모습을 보면 철없는데 이 철없는 거에서 얘들아 이 영수가 말하는 방식의 의도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비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없다는 건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자식이 봐도 아버지는 정말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너 매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 좋은 분이야.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고 싶어. 여러분 주머니가 달린 옷에다가 여러분 이건 거꾸로 세모 표시를 해줄 거야. 엄마는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을 넣어주지도 않다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막말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여러분 엄마는 끝까지 아버지를 얘들아 나쁘게 표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성격이냐면 잘 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에 대한 존중해주는 성격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 내 말인 줄 알아라. 66번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아버지 좋은 분이야. 알아. 나도 말했다. 수백 번 더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 말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에 서서 말을 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흥겨보았다. 영희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뺐다. 영희를 풀만처럼 끌어간 게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보였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에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주머니 없는 옷 무슨 표시해줘야 돼? 세모 표시해줘야지. 그치? 도지 빈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세모 표시를 해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76번까지 읽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예요? 우리 지금 읽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거야? 어느 순간 얘들아 과거로 돌아갔거든? 여러분 어디서부터냐면 여러분 우리 45번부터야. 45번부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40번으로 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40번, 45번 보기도 하는데 일단 그때부터 일단 서서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일단 시간을 되게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 77번 가자. 아버지는 철옹의 꽃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진 않았다. 아버지는 충분히 일을 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고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는 있다. 근데 봐봐. 아버지도 힘들게 살아. 근데 아버지의 아버지도 힘들게 살았고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힘들게 살았고 이제 계속 조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럼 이 말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게 세습이 되는 거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니면 엄마의 어머니, 엄마의 할머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가난이 세습되는 거야.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세습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겨낼 수 없는 거구나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또 하나 더 갈게. 어딜 가냐면 다음 페이지 가세요.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된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 짜기 위해서 나는 손을 열심히 놀았다. 여러분 그 한자를 한번 읽어봤더니 첫 번째 글자가 비자야. 비.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비자인지 노비할 때 비자인데 여자 노비를 나타낼 때 쓰는 비야. 자, 비기미덕의 한소생 노 김금동. 일단 여기 노라는 말 썼지. 이 노는 무슨 뜻이야? 이것도 남자 노비야. 그렇지? 여러분 남자 노비를 얘기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노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한자는 뭐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냐면 노비 매매 문서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하자. 여러분 어딜 가냐면 지금 여러분 선생님 6번째 줄 갈 거야. 6번째 줄에 노비 매매 문서 나왔니? 그 부분 네모 표시 한번 해줘. 6번째 줄에 노비 매매 문서. 9쪽이 6번째 줄.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비 매매 문서라는 건 노비들을 사고 팔고 했던 문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노비들이 이렇게 얘들아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 노비의 자식들을 계속 후손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런 얘들아 이 신분적인 불평등 그것뿐만 아니라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불평등이 계속 되어 왔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난이 세습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난이 세습되는 문제점을 여러분 그걸 뭐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경제적 불평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신분적 불평등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노비제도가 없어지고 신분제도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5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 노비를 둬서 쓰는 머슴을 둬서 쓰는 경우들도 있었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다 노동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머슴 집에 먹고 재워주면서 돈 안 주고 머슴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 걸 보면 경제적으로나 사람들이 어떤 신분적으로나 불평등을 계속 겪어왔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또 갈게요. 자,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대. 그럼 여러분 열흘 동안 조판했다는 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야? 노비들이 너무 많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노비들이 너무 많다는 건 가난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 어머니가 달라진 건 없었다.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몸으로 치러야 하는 노역은 노동을 얘기해. 노동. 그러면 노동은 똑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해서 신역을 바쳤다. 이들 신역이 뭐냐면 몸을 바치는 거야. 몸을 바친다는 건 노동하고 얘들아 노예가 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게 아니라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지배와 피지배층에 얘들아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 이분법적 권력이 잘 들어간다고 했잖아. 여기도 여러분 그러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모습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해서 고생이지 아버지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도 노비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노비가 아니야. 엄마가 선의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야. 왜 선의 거짓말을 해?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자존심이나 아버지를 존중하게끔 하는 아이들한테 존중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남편을 얘가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을 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에게 이 말만 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노비들은 사라졌고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해방을 맞았다는 걸 알았지만 두 분이 한 말은 저희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존의 얘들은 그 신분 제도를 그냥 답습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평생을 자유 없이 살아와서 그래. 그럼 여러분 이 증조부 내외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신분이 낮은 사람처럼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유가 아닌 거야. 자유가 오히려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유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왜냐면 평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근데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대. 왜냐면 여러분 할아버지는 여러분 이제 왜냐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은 나이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자유를 꿈꾼 거죠. 자유를 꿈꾼 거예요. 자, 그래서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그동안 고생했다고 집과 땅을 줬다. 근데 쓸모없었다. 모르는 면에선 할아버지나 증조부는 같았고 증조부 때에서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은 도움이 되었지만 할아버지 때에서는 이 도움이 노비로서 살았던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는 교육도 경험이 없었고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었어. 그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산을 상실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교육과 경험이 부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과 여러분 이 경험의 부재는 뭘 계속 양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냐면 여러분 계속 가난이 일단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과 여러분 불평등이 답습되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유습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교육을 잘 받고 여러분 내가 정말 개천에서 여기 나서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럼 내가 성공을 하면 여러분 이 집안 이렇게 세울 수는 있잖아. 그 사실 영수도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영수도 얘들아 스스로 얘들아 공부를 해서 여러분 검정고시도 보고 얘들아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해요. 정말 잘했어요. 대학에 갈 수도 있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못 갔어.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 그치? 돈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을 받고 선임 때랑 다르게. 그리고 고등학교도 사실은 여러분 이것저것 보조금 많이 받고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 내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뭘 줬어 얘들아? 모든 전체 중학교 1학년들한테 노트북 다 줬어. 교육청에서. 다 줬어.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받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여러분, 근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건 정부의 무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 아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못 주는 사회냐? 그리고 이 사회는 왜 가난을 양산하는 사회가 되느냐? 잠깐만 이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81번.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이 말은 할아버지가 키가 작았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할아버지다. 난쟁이는 무슨 의미도 가지고 있어? 경제적인 약자도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가난했어?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할아버지도 가난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자, 85번. 왜 지난 일을 실시하는 거야?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여기는 손수건을 꺼내서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 뒷집에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실수 주겠다는 2주 보조금도 얼마나 더 받을 텐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그럼 2주 보조금이 얼마인 거예요? 15만 원이 되는 거야. 명의내도 영의내도 어차피 아파트를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 근데 잠깐 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 마을 사람들한테 입주권을 준 거야. 너희들한테 우선권을 줄게. 대신 돈만 내. 이거거든. 우선권을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에 먼저 들어올 수 있게끔 우선권을 준 거야. 그게 입주권이야. 그게 입주권. 근데 여러분 보조금이 얼마를 받았다고? 15만 원을 주는데 근데 여러분 그 15만 원을 가지고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15만 원을 가지고서 여기 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지금 입주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서 얘들한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수 없는 그냥 꿈의 문턱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말을 하고 보조금이다 뭐다 이거는 그냥 현혹시키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절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회의 부조리고 불합리성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어디를 가는지 매달 15,000원씩을 또 내야 된대요. 여러분 2주 보조금이 15만 원인데 얘들아 매달 15,000원을 어떻게 낼 거야? 이게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영인에도 서두르세요. 입주권을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파트를 얘들아 이렇게 투기하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살 수 있겠지. 입주권으로 그러니까 먼저 우선권을 갖겠지.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얘들아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인 거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구할 수 없게 만드는 집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들 역시 다른 이웃들처럼 입주권을 팔지만 전세금을 빼주나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갖고 나서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날 아버지와 영인은 사라지고 영인은 자기네 집에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집 남자에게 돈과 입주권을 훔쳐 넣었다. 도망쳐 나온다.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에다.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벽돌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여러분 이 제품 동화적 요소가 많이 쓰인다고 했었지. 동화적 요소는 항상 동화는 어떤 엔딩이 나와야 돼? 동화는 무슨 엔딩이 나와야 돼? 해피엔딩. 그치? 행복한 결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행복한 결말이에요? 비극적 결말을 쓰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비극적 결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극적 결말이 여러분 동화적 요소랑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괴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괴리가 되면 여러분 무슨 효과를 주냐면 더 비극적으로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더 비극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혹시 잔혹동화라고 해서 여러분 실제 그 신데렐라 이야기, 실제 얘들아 그 뭐 백설공주 이야기 혹시 원래 원작 혹시 보셨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 말고 신데렐라나 얘들아 그 백설공주의 원작을 보면요. 여러분 신데렐라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언니들이 얘들아 그 신데렐라 유리구두를 신어 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발을 막 했는데 안 돼가지고 신데렐라가 딱 신고 신데렐라가 얘들아 왕자한테 가는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언니들이 여러분 실제 원작에서는 언니들이 어떻게든 얘들아 이걸 하려고 여러분 그 큰 언니는 한 명은 얘들아 발이 너무 커서 그게 신발이 안 들어가는 거야. 발 뒤꿈치를 잘라가지고 그 신발을 신었대 실제로. 그다음에 여러분 또 둘째 언니는 여러분 발이 너무 작으니까 발을 어떻게 하냐면 발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늘려가지고 그걸 신고 나가. 그래서 얘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얘들아 이 왕자 앞에서 얘들아 이 신발을 신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갔다가 결국 얘들아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걔네들은 죽고 신데렐라 가는데 그것도 약간 뭐라고 해야지? 약간 팔려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원작은 정말 사랑스러운 동화 이야기지만 신데렐라가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다음 백설공주도 이런 되게 심각해. 그러면 7명 난쟁이 원작이 뭐냐면 7명 난쟁이한테 신데렐라가 이런 그 희롱을 당하고 이런 그런 내용이야. 완전 잔혹동화야. 그럼 여러분 그 잔혹동화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동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더 그 삶이 비극적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비극적 결말이 동화적 요소랑 연결이 되어서 동화는 분명 해피엔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선악의 구조가 명확하니까 난쟁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한 부분을 더 갈 거야. 왜냐면 제일 중요한 여러분 또 상징적 의미들이 좀 더 있어서 여러분 우리 어차피 전체 내용 다 나온다고 하니까 일부 조금만 더 볼게. 교과서 아닌 부분이지만 11쪽을 봐줘. 여러분 11쪽에 영호의 시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영수의 시점인데 영호의 시점이라고 써놨어. 여러분 영수의 시점이야. 영수의 시점이야. 가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는데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서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서 기타를 들어서 튕겨보았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연결굴이 너무 예뻤다. 영희가 기타 치는 소리에 영희 너무 잘 어울렸고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로 살 수가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여러분 잡으세요. 여기서 기타도 사고 여러분 라디오도 샀다. 그러면 이 기타와 라디오는 영희하고 여러분 영수에게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행복감을 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영수는 라디오를 통해서 일단 공부를 해.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성공해서 이 집을 이끌어 나가야지. 영수에겐 꿈과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두 사람의 행복과 여러분 그다음에 꿈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가 되었대요? 줄이 끊어졌다고 하고 고장이 났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줄이 끊어지고 여러분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 꿈과 희망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절망.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좌절이 되고 절망을 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 그러면 여러분 영수나 영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는 모두 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야. 이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 상징적인 의미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객청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는데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3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 3층 집이 아까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거꾸로 세모 표시했던 객청 건너편 주택가 이거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의 가정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어서 지섭이 하는 말은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러면 이 땅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지. 왜? 아버지가 물어봤다. 지섭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욕망이라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랑 없는 욕망이라는 건 사람들이 욕심만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야.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죽은 땅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산업화로 인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부조리하고 여러분 불평등이 만연한 땅. 다른 타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땅. 여러분 우리 슬픔이 기쁨에게 배웠잖아요. 딱 여러분 기쁨이가 가득한 땅.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아저씨는 평생 아무 일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더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을 했어. 우리 식구 모두 다 열심히 일을 했네. 그럼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거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더니 어디로? 여러분 지섭이 뭐라고 했어?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했지. 정말 얘들 죄를 짓지 않은 착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야. 달나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죽은 땅이랑 대조되는 단어 나오네. 달나라. 그럼 이 달나라가 아버지나 지섭이 가고자 하는 이상적 세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상적 세계는 여러분 불평등한 곳이에요? 평등한 곳이죠. 부조리한 곳이에요? 이치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겠죠. 이 곳에 아버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을 얘들아 사람들한테 무슨 시선으로 얘들아 바라봐줬을까? 딴쟁이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편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 이곳은 그러면 여러분 편견이 있는 곳일까? 편견이 없는 곳이기도 해.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화의 영희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귀가로 곧장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고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있었다. 그 한 걸음 정도의 달이 걸려 있었다. 그럼 아버지가 얘들아 공장 높은 곳에 올라간 이유는 아버지가 원하는 어느 세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야? 달나라. 이런 달나라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지. 아버지는 피리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이 비행기를 던졌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종이 비행기도 정리를 해보면 이 종이 비행기가 던져지면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으면 이렇게 내려와. 그럼 누구랑 지금 모습이 비슷해? 책복에 작은 공, 그치? 그럼 얘는 공이랑 의미가 똑같은 거야. 아버지가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 던진 이상이야. 근데 이 이상이 실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로 상징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의 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상징 되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실 2부의 내용이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3부의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 문제에 넣어놓기는 했거든. 그래서 기본적인 상징적 의미와 이 작품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만 잘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뒤로 쭉 넘어가서 여러분 몇 쪽을 뭐냐면 16쪽으로 가서 덴동어미 화전가를 갑시다.
많다고? 나는 분명 선생님이 화요일반은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 근데 저기 3시 반 타임 애들이 조금만 하자고 해가지고 11번까지 했어. 우리 딱 11번까지만 하자. 여러분 11번까지만 하자. 자, 이러면 빈동어미 화전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빈동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근데 여러분 지금 뒤에 뭐가 붙었냐면 화전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잖아. 자, 여러분 이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화전 하며 부르는 노래가 화전가야. 옛날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막 놀고 여러분 소풍 가고 이런 게 속에 자유로웠을까? 아니야. 왜냐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내 남자와 내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바깥에 출입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얘들아 이 양반집이든 아니면 좀 여러분 평민 집안이든 여자들이 다 같이 소풍을 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남자들이 얘들아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여자들끼리 다 같이 소풍을 가서 여러분 이제 꽃피 꽃구경도 하고 같이 얘들아 수다도 떨고 그 다음에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얘들아 또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그렇게 하는 날이 화전놀이를 하는 날이에요. 그럼 화전놀이를 하려면 여기 모이세요 라고 해서 모집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전놀이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해요.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얘들 다 같이 모았었어. 아침에 이제 다 모였어. 모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재밌게 노는 거야. 재밌게 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녕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해산을 해야만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전놀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작품에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모으고 우리 다 같이 빨리 모여가지고 놀러 가자. 그 모였어. 모이고 나서 재밌게 놀고 빠빠이 하고 헤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작품의 유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구성이 화전에 얘들아 화전놀이 하는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화전놀이의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모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러면 막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요.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이제 안녕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덴동어미의 이야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구성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액자식 구성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액자식 구조를 사용을 해서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딱 두 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자. 가세가세 화전을 가세. 이러면 가세가세 화전을 가세 무슨 편법을 쓰냐면 AA, B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어. 꽃지기 전에 화전놀이 가세. 자, 여러분 여기서 화전놀이 가세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럼 이거는 청유형어미죠. 그러면 청유형어미를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얘들아 우리 다 같이 가자. 뭘 하자? 권유의 의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이 무슨 때니? 이런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했어요. 아, 때마침 3월이구나. 답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줄에서는 무슨 편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문답법을 쓰고 있는 거지. 지금이 어느 때니? 지금이 정말 좋은 봄이야. 여러분 문답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게 2번이야. 2번에 문답법. 자, 그 다음에 3번 가자. 동군. 여러분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언제 부는 바람이야?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 언제였어? 봄. 얘들아 봄이야 봄. 동풍은 무조건 봄이야. 동풍이 부는 군이 뭐냐면 동풍을 불어내는 여러분 신. 봄신을 얘기를 하는 거야. 봄신이 포덕택하여서 여러분 포덕택이라는 건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추나일란 때가 맞고 여러분 추나일란 할 때 여러분 추나만 여러분 해석해줘도 돼요. 추나가 무슨 뜻이에요? 봄에
꽃이 알맞게 피었고, 그러니까 얘들아 신이 도와서 지금 딱 시기가 너무 좋게 꽃이 피었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화신풍할 때도 화자하고 풍자만 읽을 수 있어도 돼. 얘들아 화가 뭐야? 꽃. 그 다음에 풍은 바람. 이러면 이 꽃이 필 때 부는 바람이에요. 꽃 피는 바람이 화공이 되어서, 그럼 여러분 바람이 화공이 뭐냐면 화가야. 화가가 돼요. 근데 나 바람이 화가가 될 수 있어? 편법을 썼지? 사람처럼 의인화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의인화를 쓰고 있는 거야. 자, 의인화를 써서 만화방창 단청이 되네. 자, 여러분 만화방창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구나. 여러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면 벚꽃도 피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얘들아 백꽃도 피고, 얘들아 무슨 꽃도 피고, 얘들아 봄이 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만화방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물이 소생한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만물이 소생하는데 얘들아 그러면 꽃 피니까 무슨 색으로 표현한 거야? 얘들아 단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그치? 붉은 단자를 썼잖아, 그치? 청은 푸른색. 그러면 얘들아 꽃은 빨갛게 피고, 이러면 이 이파리들은 파랗게 이파리들이 커지고, 이걸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면서 단청이 얘들아 이 된다라고 하는 건 색깔이 알록달록 된다, 고운 빛깔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봄바람이 불어서, 이러면 신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러분 꽃이 피었고, 이러면 봄바람이 얘들아 이 화가가 되어서 이러면 예쁜 색깔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봄이 된 거지. 이럴 때 잃지 말고, 이럴 때가 어떨 때야? 봄이지. 봄을 잃지 말고 화전놀이 해보자. 불출문해, 얘들아 불출문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문 바깥으로 불출이 뭐야?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불출문에는 여성들의 당대 사회상이 드러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밖으로 함부로 나가기가 어려우니 소풍도 하려고 하니 비록 여자들끼리라도 우리 재미나게 한번 놀아보세.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화전놀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놀이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외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가 외부야. 외부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부터는 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8번부터는 내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된동이를 들쳤고, 여러분 된동이 내부 표시해주고, 된동어미의 아들이야. 근데 왜 이름이 된동이냐면 이 된동이는 네 번째 남편에게서 본 자식이에요. 결혼을 몇 번 했다는 뜻이에요? 4번. 그렇지. 그러면 네 번째 남편에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네 번째 남편이랑 좀 행복하게 살았어. 왜냐면 남편이 돈을 좀 잘 벌기도 했고 남편이랑 떠돌아다니면서 살기는 했지만 엿을 괴어가지고 엿을 만들어서 이러면 이 엿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엿을 파면서 시장바닥 돌아다니면서 하지만 돈을 좀 쏠쏠히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된동 어미는 사실 얘들은 되게 그래도 그렇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 근데 이러면 엿을 괴를 때 이만한 솥에다가 엿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젓거든. 근데 얘가 뒤집어진 거야. 그 뜨거운 엿이 뒤집어지면서 남편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이 나서 죽고, 자기 자식은 그 엿이 튀어가지고 이런 살이 다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제 쭈그러들거든. 그래서 이 피부를 계속 재생하는 수술을 했는데 옛날엔 그게 없잖아. 자식이 얘들아 이 손발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다 큰 된동이를 60 넘은 이 된동어미가 맨날 먹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된동이의 삶도 기부하지만
된동어미의 얘들아 이 된동어미가 된동이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고달픈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대로 이 된동이는 된동이를 통해서 된동어미의 고달픈 삶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 얻고 고향에 돌아오니 이전 강사는 의구. 일단 의구가 무슨 뜻이야? 의구. 옛날과 똑같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 즉 고향은 의구하다라는 건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안 변했고 자 근데 여러분 이 인정 사람의 마음 사람의 물건 이 사람의 마음들은 그냥 다 변해버렸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달리 인간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해버렸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대조, 그치? 여기서 대조를 쓰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무슨 태도를 보여주고 있냐면 자연은 그대로야, 고향은 그대로야. 근데 인간만 바뀌었어. 참 인간 참 더덥구나. 인간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여러분 더덥거나 별거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여러분 우리는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인생상. 인생상. 그렇지. 우리 여기서 인생보상을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더덥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그래서 인생보상을 느낀다. 자, 그래서 우리 집은 터만 남고 쑥대밭이 되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모르는 사람뿐이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혈혈 단신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아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 된동어미의 심리는 외로움이지 외로움. 그래서 인생무상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여러분 11번까지는 했고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책 이어서 갖고 오면 가지고 오면 여러분 된동어미 하던가랑 그 뒤에 거 다른 것도 더 나갈 때 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